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 대비 제1과목 발달심리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 제1과목의 발달심리는 여러분들이 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대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등장할 때 어렵고, 그 학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런 생소한 학자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학자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학자들의 이론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학자들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 교재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달심리의 챕터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발달심리학의 기초, 그 다음에 2장은 주요 발달 영역에 대한 전생애적 접근이고, 그 다음에 3장은 기타입니다. 이 기타에는 최근에 출제되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챕터 1의 발달심리학의 기초는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내용들로 소술되어 있습니다. 발달에 대한 발달심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은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발달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를 배우게 되는데, 영유아기가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영유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 정도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안에는 기출문제 확인학습이라는 박스가 있는데요. 거기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절이 많이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발달 이론적인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그 다음에 노년기까지의 발달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장은 말씀드린 대로 주요 발달 영역에 대한 전생애적 접근이죠. 이거는 이제 발달 영역이라 했으니까 정서적이나 또는 사회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이나 인지적이나 이렇게 발달에 대한 파트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앞에 있는 학자들의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 노년기까지의 발달 과정에 또 여러 가지의 발달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 서술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타는 기타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 앞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다른 내용들을 기타 내용에 짧게 서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2장, 3장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절입니다. 발달심리학의 개념과 특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전생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됩니다. 전생애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와 양상, 그리고 과정,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발달심리학이랍니다. 이번 발달심리학은 유아나 아동과 같은 생애 초기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변화는 어떤 시점에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생에 걸쳐서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기나 아동기만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노년기까지 발달 단계 전체적인 부분들을 학습해야 될 것입니다. 발달심리학의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연구의 동그라미요. 첫 번째가 현상기술연구고 두 번째가 발달기제연구라고 합니다. 현상기술연구는 발달심리학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사람의 연령이 변화됨에 따라 여러 영역의 심리적 특성이 변해가는 양상을 끊어요. 그 다음 가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데 있다.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그러한 측면이 목적인 것이 바로 현상기술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의 영어를 보니까 디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현상기술연구다 보시면 됩니다. 발달기제연구가 있습니다. 발달기제연구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 동그라미, 원인과 그 과정을 추론하고 이론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달 기제의 영어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바로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을 추론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달 기제 연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까지 발달 심리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된 바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발달과 성장의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달, 그 다음에 성장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발달 안에 성장과 성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은 대개 신체의 양적 측면, 우리가 키가 쑥쑥 클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로스라고 하는 성장을 쓰게 되는데 신체적인 즉 볼륨의 증가를 의미하는 게 성장입니다. 자, 발달 보겠습니다. 발달은 인간의 전생에 걸쳐 생활 주기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미리 예측 가능하지만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요. 개인마다 매우 달라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차라고 하죠. 자,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발달해 가는 겁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적 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 과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능과 구조가 상승적 변화로만 성장,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를 보면 바로 중년기에서부터 신진대사의 저하가 일어나고 하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발달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를 하강적, 퇴행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적인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디벨롭먼트, 발달입니다. 자, 성장입니다. 신체적인 부분이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신체적 동그라미, 증가 동그라미입니다. 성장통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끊어요. 뼈가 증가하고 근육이 많아지며 볼륨이 풍부해지는 신체적인 측면의 양적 증가의 박스, 신체적인 측면의 양적 증가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2번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소, 심리적 요소, 사회문화적 또는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요소에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기질, 동그라미, 유전자, 동그라미, 기질이나 유전자가 나오면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유전자 등이 주로 육체적 발달을 주도하는 요인인 생물학적 요소가 되는 거고 심리적 요소 들어갑니다. 심리적 기능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적의 동그라미, 심리적인 것은 내적입니다. 그래서 내적 심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혹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 인생의 발달 단계를 통해 변화가 가능합니다. 인간 발달의 상호작용, 직접 간접적인 생활 경험, 사회 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환경적 요소 들어가면 학습, 사회화가 나옵니다. 학습은 사회 환경의 영향이다. 이런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학습 및 사회화와 관련된 가로, 가족, 학교, 직장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환경적 요소가 됩니다. 기본적인 사회 문화적 요소는 학습과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각주를 보겠습니다. 학습의 각주입니다.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해 경험 동그라미, 훈련 동그라미, 여기에서의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회화는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국가와 민족의 그 구성으로서 자연스럽게부터 가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가는 과정 가로 닫고, 국가에 동화되어 가고,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가족에 동화되어 가고, 직장에 동화되어 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통용되는 그 다음 또 가로 사회적 기대, 관습, 가치, 신념, 역할, 태도 등을 배우는 것이다. 가로 닫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사회화 교육이라고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사회화의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인간 발달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에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은 변화 과정을 포함합니다.
변화 과정 거기에 밑줄 치면 됩니다.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행동상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발달의 양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발달 단계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발달 단계, 이발달 단계는 이게 과업이다. 그 다음에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많죠. 그래서 발달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출생 전후의 환경 조건에 의해 지체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일정한 방향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머리와 몸통 부분에서 먼저 발달하고 상부에서 하부로 가거든요. 사지 부분은 나중에 발달합니다. 즉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고 몸 중심 뭐죠? 네, 우리가 보통 중심에서 말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몸 중심에서 몸 밖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몸에서 즉 중심에서 말초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발달에는 민감적 시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민감기가 나오죠. 거기에 별표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시험에 출제된 겁니다. 자, 우리가 민감적 시기, sensitive period라고 해서 민감적 시기라고 하는데요. 발달은 어느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발달 영역에 따라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최적의 시기를 우리가 민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심화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아동의 발달에서는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보다 민감기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제한되고 있다.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게 시험 문제 지문이었습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단어보다는 민감적 시기라고 하는 것들이 더 적절하다라고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감기란 특정 능력이 발달하는 최적의 시기로서 아동은 이 시기에 특정 자극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어떠한 특정 자극에 대해서 아동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민감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이후에도 발달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라기보다는 용어보다는 민감적 시기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발달 단계 발달 시기마다 그 시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다. 사회적 기대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나 교사들은 각 시기의 아동들이 환경에 잘 적응해 가기 위해 이루어야 될 발달적 변화 및 발달 과업만 박스. 발달 과업이 일종의 이제 사회적 기대와 연결되는 거예요.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발달은 점성성을 갖습니다. 점성의 원리는 에릭 에릭슨이 제시한 겁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발달의 기초 위에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발달은 특히 이전 단계의 발달들이 함축되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고 또 다음 단계 발달이 그 다음 단계에 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달이 진행되어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개개인의 발달 과정을 비교해 보면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의 동그라미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차는 발달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발달의 원리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간의 발달은 분화의 과정을 거쳐서 끊어요. 후에 통합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 뒤에 우리는 말러라는 학자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분화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은 유전이나 환경의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발달이 일어나지 않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연속적인 과정. 다른 말로 하면 뒤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가역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발달의 경향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달의 경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11번은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포인트를 좀 잡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달은 바로 상승적인 변화, 상승적 변화, 그 다음에 플러스 안정, 유지, 그 다음에 하강적 변화까지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달은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발달은 변화와 안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달은 상승과 하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상승적인 변화와 어느 정도 안정이 유지된 다음에 하강적인 변화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발달의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발달의 원리의 첫 번째는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일정한 순서, 일정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순서와 일정한 방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다. 이것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버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발달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바로 발달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발달 속도가 일정치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달은 유전에 의해서만도 아니고 발달은 환경에 의해서만도 아닙니다.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발달은 민감기가 있다. 자, 이 민감기는 바로 앞에서 발달에 있어서의 최적의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최적의 시기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결정적 시기 개념보다 민감적 시기, 민감기라고 하겠습니다. 민감기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 대목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발달은 점성의 원리가 있다. 점성의 원리는 점성성이라고 하는데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이 완수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밑에다가 영향 미침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자, 다음 단계는 이전 단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원리에서 점성의 원리까지 하고 여기 예측 가능이라고 쓰겠습니다. 발달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달의 경향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 써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자, 이것은 나중에 말러라는 학자가 등장할 겁니다. 말러의 학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주요 대상으로부터의 분화, 떨어져 나감, 떨어져 나감을 거치고 그 다음에 분화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제 우리가 통합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에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발달 단계와 발달 과업을 보겠습니다. 발달 단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발달 단계 이론의 학자들도 볼 것이고 또한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 단계도 볼 건데요. 발달상에서 어떠한 과제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강조되는 삶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의 동그라미요. 각 발달 단계는 고유한 특징이 있죠. 그 이전이나 이후 단계로부터 구분이 되겠죠. 발달의 방향이 있고요. 새로운 단계는 그 이전의 단계까지 이루어진 발달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단계다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발달이 통합된 상태에서 6단계의 새로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임상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고안할 때 발달 단계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상담을 할 때 청소년 상담을 한다 그러면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소년을 상담하기가 쉽지 않겠죠. 발달 과업입니다. 인간의 환경에 대한 지배를 증가시키는 기술과 능력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술의 획득 동그라미 이러한 것들이 획득되었을 때 발달 과업을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에릭슨이 말하기를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 정체감 형성이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획득입니다. 자, 발달 영역에 대한 구분인데요.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이 나와 있습니다. 신체적 발달, 외적 변화, 내적 변화, 신체적 건강 상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발달 영역의 신체적 발달은 신장, 체중, 근육, 뇌, 뇌분비선, 호르몬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 걷기, 달리기 등의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발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인지입니다. 사고의 동그라미요. 사고 이퀄 인지예요. 사고와 발달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정신적 과정을 포함하며 끊어요. 인식, 기억, 추론, 창의성, 지능, 상상, 언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인지적 발달이다. 자, 심리사회적 발달 가면 성격과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을 포함하며 대인관계 능력이 바로 사회성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아 개념부터 앞에 끊으시고요. 자아 개념, 정서, 감정과 더불어 사회성,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사회적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심리사회적 발달입니다. 예, 크레이가 말한 발달 영역에 따른 구분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발달의 개념과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발달이란 출생에서부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최근 추세 변화가 있었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화를 일으켰는지 탐색하는 것이 발달 기제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이 거기서부터 가로요.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게 바로 뭐죠?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발달 기제 연구하면 원인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습니다. 발달 기제 연구는 기술된 현상의 기저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설명의 동그라미요. 무엇이 왜자만 동그라미요. 원인을 보는 게 왜 아닙니까? 어떻게 발달적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달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탐색의 동그라미요. 탐색하는 것은 현상 기술적 연구, 질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현상기술 연구는 사람의 연령이 변화됨에 따라 여러 영역의 심리적 특성이 변화해 가는 양상을 가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서 규준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과 끊어요. 집단의 규준을 탐색하는 양적 연구 방법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정을 연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단의 규준의 동그라미요. 규준은 어찌 보면 표준화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성격이 다른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는 발달의 개념과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발달 기제 연구하고 그 다음에 현상기술 연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서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서브를 해야 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발달 기제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현상 기술 연구가 있다. 자, 거기 발달 기제 연구가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 기제 연구는 메커니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된 현상, 어떤 현상이 기술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발달 기제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달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현상 기술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질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적과 질적으로 그거를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발달 기제 연구하고 현상 기술 연구를 개념으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발달 기제 연구는 원인을 이제 탐색하는 거예요. 원인을 탐색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라고 쓰시면 되겠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왜 어떻게 발달적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알아보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발달 기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상 기술 연구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변화 과정이라고 쓸게요. 변화 과정에 대해서 자, 기술한다.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 기술한다라는 말보다 묘사. 기술 연구니까 이 기술의 동의어가 바로 묘사거든요. 그래서 변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현상 기술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양과 질로 이제 접근을 해 본다면 여기 발달 기제 연구,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들이 대개 양적 연구에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질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현상 기술 연구에 많은 부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청소년 이해론에도 나올 거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된 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실력 따지게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앞에 뭐 신체적, 정서적 이런 게 쭉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에서 인간 발달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 발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욕망, 정신, 신성, 이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신성, 그 다음에 정신, 욕망 이 세 가지를 인간 발달 국면이다 하는데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을 욕망이라 하고요.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이 바로 아까 했던 이성, 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낮은 수준의 욕망은 오늘날 본능, 욕구, 충동으로 표현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죠. 말하는 원초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욕망은 주로 신체적 욕구 만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정신은 용기, 확신, 절제, 인내, 대담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의 수준이 신성인데요. 초자연적이고 영원하며 우주의 본질적인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 오늘날 이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발달할 때 신체적 발달, 그 다음에 정신적 발달 이렇게 말하는데 이 플라톤에 의하면은 바로 신체가 욕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정신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신성, 즉 이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이론에 많은 도전을 했고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이해한 플라톤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욕망과 발달의 세 가지 국면을 욕망, 그 다음에 정신 이렇게 나눴잖아요. 분리해서 봤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으며 구조와 기능 면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세계 세 가지 다른 수준에는 동의했지만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정신구조를 이해했고요. 그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논리 및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인간의 본질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과 그 다음에 성숙과 그 다음에 성장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발달은 제가 앞에서 이제 개념을 잡아 드렸으니까 성숙,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학습이 있다. 학습도 앞에 있었죠. 성숙은 우리가 이제 질적인 변화라고 하거든요.
질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측면, 유전적인 기제에 의해서, 기제 등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질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은 제가 아까 그랬죠. 양적인 측면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신체적인 증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적인 증가. 그 다음에 여기 학습. 학습은 경험, 그 다음에 훈련. 이런 것에 의한 거예요. 경험과 훈련이 있어야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적인 영향이다 라고 했죠. 환경 영향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유전적인 영향이 많아요. 유전적인 기제에 의해서 이것은 경험과 훈련이 없는 거예요. 경험과 훈련 상관없는 거예요.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것입니다. 즉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한 것이며 경험과 훈련에 의하지 않은 것은 성숙의 개념이다. 말씀드렸고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장은 신체의 양적 증가를 나타낸다. 성숙은 경험과 훈련과 상관없이 유전적인 인자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인자에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학습은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개념이다 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 두는 게 좋은데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 호르몬에 의해서 여드름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뭐와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성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아이가 여드름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럴 때 너 많이 성장했구나가 아니라 너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되게 이제 여드름이 나는 것을 보면 부모가 여드름이 났을 때 자녀가 여드름 날 확률이 없죠. 이게 이제 일종의 유전적인 요인이거든요. 유전적인 기제에 의한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질적인 변화예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 많이 키가 훌쩍 컸다라고 하면은 너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정리가 됐죠? 제1절의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제2절의 내용은 발달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인데요. 자, 여기 2절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교재 내용을 쭉 보고요. 그 다음 2강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횡단적 접근법, 2번은 종단적 접근법, 3번은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 네 번째는 발생과정 분석 설계, 5번은 시차 설계법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에 별표 하나씩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계열적 접근법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는 별표 2개 쳐야 합니다. 계열적 접근법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걸로 기억해요. 자, 횡단적 접근법은 우리가 이제 횡단과 종단 이런 것들은 시간 조사 시점에 따라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시점 차이인데요.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이 다른 여러 개인, 집단을 어느 시점에서 쓰세요. 일정한 시점이라고 해요. 어느 시점에서 동시에 동그라미 실험하거나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아동의 자존감 연구를 위해서 3세, 6세, 9세, 12세 아이들 중 50명씩, 그러면 4, 5, 20, 200명이 되는 거예요. 표집에서 발달 연구했다. 이 사례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나타나는 발달적인 차이를 단기간에 동그라미요. 단기간에 한꺼번에 비교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종단적 접근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달 연구가 횡단적 접근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요. 종단적 접근은 이번에 있지만 종단적 접근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자, 선발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연령층을 대표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표집할 때 대표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횡단 연구할 때는 표집 방법을 써요. 이 표집을 쓴다는 것은 다수를 연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표집을 잘해야 되겠죠. 장점입니다. 동시에 연령층을 연구할 수 있어서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어 경제성이 있다. 거기에 몇 줄이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단점, 연령 차이뿐만 아니라 출생 연대가 달라서 기인하는 가로 상이한 시대적 배경이 혼합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 가로 닫고 다양한 연령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이한 시대적 배경이 혼합적으로 개입될 수 있겠죠. 출생 연대가 다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발달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단 연구 같은 경우는 발달 과정적인 측면을 일관성 있게 쭉 수년간에 걸쳐서 보는 건데 횡단은 그런 게 안 되니까 발달 과정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단적 접근법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장기간입니다. 장기간의 동그라미요. 종단적 접근법이란 동일한 개인 집단을 동일한 다른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패널 연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일한 개인을 볼 때 패널 연구를 쓰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추적하여 연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개인 집단이 연령과 더불어 연속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 즉 연령 변화를 밝히고자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령이 쭉 증가해 나갈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을 내가 연구한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3년 동안 연구한다면 A라는 사람의 3년간의 발달 과정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 발달 과정을 밝히고자 할 때는 과정이 중요한 단어가 돼요. 네, 종단적 접근법이 됩니다. 동일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거기다 패널 연구 하나 쓰세요. 동일한 연구 대상을 하는 것이 종단적 접근법의 패널 연구거든요. 일정한 시간적 간격, 시간 간격에 가로 묶어요.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일정한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발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변화해 가는지를 연구한다. 변화 동그라미요. 장점, 횡단적 접근법에서 밝힐 수 없는 가로, 연속적이고 진정한 발달 과정을 알 수가 있는데 즉 발달의 연속성을 살필 수 있다. 연속성의 동그라미요. 단점, 연구 기간이 길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경비가 많이 들어서 비경제적의 박스, 대상 집단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것들이 대상 집단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중간에 탈락되기도 하고.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 동그라미, 많은 사람을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수여서 얻은 자료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화 한계라고 쓰면 되고요. 연구 대상의 이사, 사고, 사망 등으로 탈락,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 대상 탈락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문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론이나 측정 도구를 적용하지 못하는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연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측정 도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했던 것을 계속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측정 도구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반복적인 검사 도구의 사용으로 인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것이 종단 연구의 특징이에요. 반복적인 측면에서 검사 도구를 우리가 계속 사용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 검사 요인이란 게 있어요. 그러한 반복적인 검사 도구를 쭉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뢰성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내적 타당도의 위협,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횡단적 접근법하고 좀 눈치는 채셨죠? 종단적 접근법을 절충하는 방법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횡단적 설계의 대상 집단을 단기간 추적을 해서 종단적으로 발달 변화를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3세, 6세, 9세의 3개의 집단 아동을 연구한 후에 3년 후에 동그라미요.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종단이 되는 거잖아요. 연구했던 3개의 집단을 다시 연구하는 경우 이것들이 일종의 이제 계열적 연구법이에요. 그래서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의 유사 개념이 계열적 접근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 발달 연구의 접근법으로는 각기 다른 연령의 사람들을 동시에 비교 연구하는 방법인 횡단적 접근법, 끊어요. 앞에서 했고요. 동일한 연구 대상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종단적 접근법, 앞에서 했고요. 끊어요.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는 계열적 접근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연령이 다를 수 있어요. 자, 2018년도에 출생을 한 사람이 2018년도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한다. 그 밑에 이제 사례 볼게요. 자, 이중 연령 효과와 동시에 출생 집단 효과, 출생 시기 효과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연구 접근법이 계열적 접근법이다라고 했어요. 연령 효과의 동그라미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출생 집단 효과에다 동그라미 2를 쓰고요. 측정 시기 효과에다 동그라미 3을 쓰세요. 이 세 가지의 효과를 분리해서 딱딱딱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열적 접근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열 설계법, 순차적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순차적 접근법도 동의어가 됩니다. 몇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측정하는 방법.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먼저 2세와 5세 아동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령 효과가 됩니다. 여러분, 2세와 5세는 동시대 집단의 동시대에 출생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지만 우리가 이제 동시대라고 했잖아요. 동연도가 아니라 연도가 아니라 동시대 출생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2세와 5세는 동시대 출생 아동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2세 아동과 5세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2세와 5세니까 연령 효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개의 연령 집단, 그러면 출생 집단 효과가 됩니다. 출생 집단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의존성을 관찰한 다음, 자, 3년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했으니까 이건 측정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시기 효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3년 후에 5세가 됐고 8세가 됐겠죠. 3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5세와 8세 또 연령 효과 되었을 때 재검사를 실시하고 두 개의 연령 집단 또 출생 집단 효과가 되는 거고, 동시에 연구하고 3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세, 5세 처음에 잡았잖아요. 이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횡단이잖아요. 이것을 3년 후에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5세, 8세가 되는 거죠. 또 3년 후에 하면은 8세, 11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사에 나가는데, 조사에 나갈 때 연령 효과라든지 출생 집단 효과라든지 측정 시기 효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계열적 접근법. 저 위 있는데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 또는 순차적 접근법이라고도 한다. 근데 우리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계열적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타이틀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발생과정 분석 설계입니다. 4번과 5번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우 적은 수의 아동의 특정 행동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종단적 설계를 수정한 어떤 특수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어요. 관심이 되는 순간순간의 행동을 녹화하고 반복 관찰하여 끊어요. 발생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기법이다. 3번만 별표 치세요. 자, 1번을 보면 종단적 접근법이라는 것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이 종단적 설계를 수정한 특수한 접근법이 바로 발생 과정 분석 설계라고 하는 건데, 관심이 되는 순간순간의 행동을 녹화를 하고 반복 관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생 과정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또래 집단에서 처음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끊어요. 자, 대인관계 기술이 획득될 때까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시작을 했다가 끝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발생 과정, 그러한 발생했던 때부터 그 마지막 대인관계가 살해된다면 대인관계 기술이 딱 획득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를 사회성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성의 과정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발생과정 분석 설계로 한다면 사회성을 처음 맺었을 때부터 사회성이 완전히 획득될 때까지, 그때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생과정 분석 설계다. 시차 설계법 들어갑니다. 시차 설계법이란 연령은 같으나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을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조사 연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연령은 같으나부터 가로 묶어주세요. 연령은 같지만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 가로 닫고, 자, 그리고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사례 나올 겁니다. 이 방식의 용도는 신체적 나이는 동일하지만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이 둘 이상의 조사 시기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시차 설계법이 되겠습니다. 1979년에 20세가 된 사람이 있고요. 자, 9년 후인 1988년도에 20세가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나이는 같아요. 하지만 출생연도가 다릅니다. 출생연도가 달라요. 나이는 같지만 자퇴한 사람은 비교적 신체 연령은 똑같지만 그들이 올림픽 경기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시차 설계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에 있었다. 근데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8년도에 20살인 사람과 그 전에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 2018년 전에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 20살이 된 사람의 차이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뭐 2018년도에 20살이 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가 아닌 2016년도 또는 15년도에 20살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올림픽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정도가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을 때 시차 설계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출생연도와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연령의 효과를 검토해 보는 게 시차 설계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차 설계법은 연령은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차 설계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2절 발달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은 한 문제 예상이 되고 그 한 문제 중에 1번과 2번과 3번이 출제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차 설계법, 계열적 접근법 그게 가장 많이 출제된 걸로 제가 기억한다 했습니다. 계열적 접근법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거 판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절 발달 이론, 학자들의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